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주 간단히만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나고 나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유럽장도 플러스로 끝났고요. 아시아장도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한동안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몰렸는데 이제 좀 안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뭐 주시장 보면 뭐 S&P 500 지수 최근 3일 동안 양봉을 보였고, 다만 뭐 이 유럽장이나 이런 것들 혹은 아시아장이나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니케이거든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좀 3일 연속 음봉을 보이고 있는데, 저 글로벌 전체가 다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 이거는 뭐 모두 다 공이 윗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를 잡았다 글로벌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아직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상황에 따라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세 자체는 아랫방향으로도 아니고 윗방향도 아니고, 특별한 이슈가 지금 뭐 사실은 없죠. 특별한 게. 그리고 오늘 오른 주된 이유는 뭐 여기 밑에 보면 테슬라가 그 도저라고 하는 그 걔네들 컴퓨터, 슈퍼컴퓨터 관련된 뭐 긍정적인 보도를 모건 스탠리에서 하면서 급등했고, 이게 그냥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뭐 5천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튀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이게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시적 추세, 일시적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퀄컴 같은 경우에도 칩 5G가 관련된 걸로 이제 칩 애플에 공급한다 그래서 좀 올랐습니다. 뭐 나머지 몇 가지도 올랐고. 근데 이거 이제 시장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거 여기 이제 S&P 500 지수하고 보면 밑에 보면 기술자 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특이하게도. 그다음에 여기 이게 SLP라고 하는 게 이게 그 경기 민감주 관련된 섹터거든요. 민감주 위에 있어요 기술주보다. 오늘 하루짜리입니다 이거. 현재 민감주 아니 기술주. 예.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경기 비민감주거든요 SLP가. XLY가 경기 민감주. 요게 통신 관련된 것들인데, 어, 특별히 지금 방향성이 명확히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제 민감주 위에 올라가 있는데 기술주는 밑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SLK는 S&P 500 지수보다. 음, 전체적으로 메가 섹터를 쭉 보면 이게 메가 섹터 상위 2위부터 쭉 나열된 거거든요. 미국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것부터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FinBG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변동률이죠. 변동률을 보면 여기 10%나 나와 있는 게 테슬라. 그다음에 3% 나와 있는 게 애플입니다. 아마존이네요. 애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마존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빠져 있는 게 0.86 되는 게 엔비디아고, 요 밑에 있는 요게 메타. 아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이 메타하고, 근데 경기 민감주 높게 나왔죠. 이 테슬라. 그다음에 요 정도들이 움직인 거고, 지금 이제 변동성이 상황 왔다 갔다 해요. 금융주들도 사실 그렇게 좋은 패턴은 아니거든요. 최근 패턴을 보면. 최근에 시장을 밀고 올라갔던 게 사실 그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가 급격히 실적 발표를 좋게 한 다음에 미친 듯이 탕 튀었었는데, 튀었는데 그 튄 걸 또 다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퀄컴이 좋게 나왔는데, 좀 전에 통신 저기 한다고, 저기 뭐야 그 부품 나와 5G 부품 애플에 납품한다고. 하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쪽 업체들을 보면 이게 TSMC거든요. 요게 AMD입니다. 요게 삼성전자예요. 최근 뭐 엔비디아 납품한다 확 들렸었지만 방향성을 못 잡고 그냥 일시적인 이슈로 끝났죠. 이게 SK입니다. 퀄컴 이외에 반도체 관련된 섹터는 그렇게 좋은 패턴이 아니에요. 그 가장 셌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들렸던 게 다시 밑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보면 다 힘이 잃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보면 고점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기 보시면 MAC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고, 강도도 상단에서 여기 올라왔다가 사실 또 밀리고 있거든요. 이 윗단에서 상단에서 놀고 있던 게 지금 시그널선을 뚫고 내려왔고, MAC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기술주 쪽이 긍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애플 발표가 요번에 신제품 발표가 나오잖아요. 애플 신제품 판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사실 경기 심리를 일정 부분은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은 뭐 방향성이 없다. 눈치 보기 열심히 해야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플러스로 터닝해서 최근 움직이고 있거든요. 마이너스대로 심도가 굉장히 깊어졌다가 작년 초반까지 점점점 그 강도로 줄고 있어요. 물론 이게 수입이 줄고 있는 뭐 불황형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이거는 외환 수급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살아난다 이런 관점보다는 외환 수급 관점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 파란색이 수출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금액인데 수출 금액이에요. 이게 이제 달러 베이스로 나온 거고 이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장기 추세를 놓고 보면 수출 금액이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면 환율은 내려가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패턴을 보이고요. 무역이 줄면 우리나라 수출이 줄면 통화 가치가 좀 내려가는 쪽의 방향성을 보여요. 일정 부분. 그래서 약간 역예상관관계를 좀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최근 패턴을 보면 좀 당겨서 보면 최근 패턴은 좀 그렇지 않은 패턴을 보이고 있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무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내려와줘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패턴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글로벌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 게 원달러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게 엔화 환율입니다. 달러 대비. 이게 위안화 환율이에요. 그 달러 대비. 그런데 추세가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에 궤도가 깨졌냐. 올 5월달 정도부터 보면 4월, 5월 들면서 5월 초반 들면서 궤도가 깨졌죠. 왜 깨졌냐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옆으로 기고 있죠. 그런데 달러 엔하고 달러 위안화 환율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위안화하고 그 엔화하고 우리나라는 통화 가치가 이 시점보다 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무역 수지가 괜찮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보시면 여기 4월 지나서 여기가 이제 이때가 5월이거든요. 5월 지나면서 과도하게 그 빠졌던 무역 수지가 조금 궤도를 심도 있게 빠진 게 빠지면서 그러니까 전환되면서 우리 그 외환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추세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위안화나 혹은 엔화나 이 기존에 있던 이 지지선을 뚫고 확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지지선도 못 뚫었죠 지금. 지지선이나 저항선도 못 뚫었죠. 이게 이제 저항선 있다 뚫렸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로 놓고 보면 달러 인덱스의 추세가 이렇게 전환돼서 윗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패턴으로 전환된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잘 방어가 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 가치는 향후에 위안화나 엔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덜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외국인 증권, 상장증권 투자 동향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 채권하고 주식, 이게 주식 전체고요. 이게 채권청 전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식도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전체도 늘어나고 있죠. 이게 평가이기 때문에 주식이 계속 시장에서 올라왔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이것만 보고는 가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순매수의 주식하고 채권 순투자, 주식의 순매수, 채권의 순투자 추이를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개고 이게 채권이니까 이 두 가지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주식 소개는 작년에 이제 여기 보시면 대규모로 쭉 순매도를 치다가 작년 한 8월께 지나고 나서 다시 순매수로 전환된 뒤에 중간에 3월도 좀 살긴 했는데 일단 패턴 자체는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특히 채권 같은 경우에도 패턴은 좋습니다. 7월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지금 그 연준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가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연준이 만약에 한 번 더 올린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부채가 많아가지고 금리를 못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인플레이션이 3.4%로 2점대 후반부에서 다시 올라왔죠. 우리나라 물가도 잠깐 볼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외국인들한테 보도 나오는 자료입니다. 통계 3.4% 올랐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올라온 거 보면 이 이전에 이전 8월 요 이전 건 없네요.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거 밑에 있는 자파, 그다음에 레스토랑 관련된 거는 호텔, 숙박이나 이제 음식료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여기 위에 보면 뭐 가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거와 관련된 것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옷과 신발 뭐 이런 것들, 음식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식음료, 식음료 쪽,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이 올라왔거든요. 3.4로 튀었어요 바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체 전년 동기 대비 진급률 내려오다 너무 급격히 튀었고, 이게 월간이거든요. 이게 월 대비,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고, 이게 그 코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물가와 관련된 그 기준금리를 조작하는 핵심 물가 지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서 금리 인상의 압력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지금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주택 대출을 받으라고 지금 막 등 떠밀고 있잖아요, 서민들한테. 이 행정부하고 중앙은행하고 지금 방향성이 좀 안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부채가 많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자꾸 부채를 갖다 쓰라고 하는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행정부가 지금 정신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집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걸 막겠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미래에 쓸 그 능력을 현재에 당겨서 집값을 살짝 떠받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이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면 문제가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자극할 거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한국은행은 이제 틀을 한번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한 번 정도는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보면요, 미국 인플레이션 요거 이제 얄틴 리서치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미시건 심리지수에 보면 뉴욕 데이터네요. 뉴욕 페드의 연준에 보면 1년짜리하고 3개월짜리 그 미래에 대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근데 여기 보시면 1년 뒤에도 3% 중반대 있고요. 하물며 3년 뒤에도 2% 중반이 넘는 수준에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미국의 중앙은행의 타겟이 2%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거 2%거든요. 여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너무 높이 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가 없고, 일단 3년은 좀 멀죠. 최근 1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1년 뒤만 하더라도.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끝났냐, 그것까지 100%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건 뭐 컨퍼런스 보드에 나온 데이터도 마찬가지. 이 컨퍼런스 보드에 나오는 소비자들한테 1년 뒤에 대한 그 물가 상승률을 물어본 건데, 여기 보시면 5.8이잖아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향후에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묻는데,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말하는 물가하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물가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물가조차도 지금 2.4 정도, 2%대로 이제 못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살짝 떠 있는 거 맞고, 이거를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거다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 이제 지금 유가가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유가 때문에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났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난망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게 지금 금리가 거기 반응하고 있긴 한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 이제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 같더니 다시 머리를 들면서 이게 지금 4.2하고 4.3대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반영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아직 수면 아래로 내려간 건 아니고, 주식시장은 이제 일정 부분 이게 한번 변동성을 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무뎌지고 있기는 하긴 한데, 이게 완전히 소멸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짧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좀 길어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주요 포커스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살아서 금리 자체를 인상하지 않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완전히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하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의 추세는 변환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환율 방어가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잘 방어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위안화나 엔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잘 방어가 되는 것 같고 향후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위안화나 엔화 대비보다는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할 것 같다. 여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한번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놓고 보면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작동할 거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염수 방출하면서 대규모로 지금 자금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율은 우리나라 통화가 상대적으로 위안화나 원화보다 통화 가치를 잘 방어를 할 것 같다. 물론 이게 환율이 안 올라갈 것이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잠깐 껐었는데 안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위안화나 엔화보다는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좀 더 밑으로 내려온다면 다시 달러를 매집해야 될 주요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위안하고 엔화하고 원화를 한번 볼까요? 자, 요건 안 보고 있었는데 이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에서 위안화하고 원화 환율 바뀌었습니다. 근데 최근 보시면 지난번에 바닥 찍고 이게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 보면 이제 머리를 위에서 상자 들고 있다. 지금 머리를 못 들고 있거든요. 얘가 여기를 뚫을 가능성이 현재 있는 걸로 보이고 이게 뚫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8위안 정도까지 8위안은 100위안당 800원? 예.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여기죠.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정도 이게 일정 부분 한번 더 혹 밀려서 중반대 정도만 내려가도 여기 이 차트와 이 차트의 중반 에리어까지만 내려가도 매집을 시작해야 될 단계 정도로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